네, 지난주 증시 이슈라면 배터리 소송에 관련된 내용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SK와 소송에서 LG가 승리하긴 했는데 배터리 전쟁이 끝났다고 보시는지 배터리주 향방까지 한번 전망해 주시죠. 네, 그렇죠. 쉬지 않고 네. 연휴 때에도 뭐 분석하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일단 배터리 소송 문제가 종결이 되는 흐름이 나왔고 오늘은 제가 한 4가지 정도의 그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할 겁니다. 먼저 이제 배터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런 4가지 어떤 문제가 유기적으로 잘 연계가 되면서 시장의 이제 인사이트를 지금 제가 제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먼저 배터리 문제를 보면. SK 이노베이션하고 LG하고 뭐 서로 이제 2년 동안 배터리 분쟁을 열심히 진행을 했는데 이게 ITC에서 최종 판결을 했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되면 시장은 이제 생각을 하겠죠. 투자자들이 뭐 LG화학을 들고 계신 분들은 야, 이제 이거 호재로 인해서 강하게 움직이겠네. 또 SK 이노베이션 들고 있는 분들은 또 울상이고 할 텐데 너무 지나친 뭐 우려와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일단 ITC 배터리 소송에서 LG 쪽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SK 이노베이션한테 야, 너희 앞으로 10년간은 우리나라에서 배터리도 만들지 마, 또 배터리도 수입도 하지 마 이렇게 전면 금지 결정을 내렸다는 이야기죠. 그럼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뻥 찌는 거죠. 야, 물론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현실이 되니 참 고통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랬을 때 이게 끝나냐? 이거 끝은 아니거든요. 뭐 바이든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사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과연 그런 반사해서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 2010년 이후에는 한 600건 정도가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단 한 건 정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게 뭐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그런 요소이면 당연히 거부권 행사하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SK 이노베이션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배터리 수주하는 게 거의 한 20조 원 수주를 해놨잖아요. 그리고 조지아주 공장 1공장, 2공장 증설하고 만드는데 지금 한 5조 원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대규모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이 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잘 정리가 안 된다. 그렇다면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제 이렇게 보면 시장은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분명 LG는 올라가고 또 SK 이노베이션은 떨어지고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SK 이노베이션에게 묘안은 없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 그럼 제가 보기에는 한 대응 전략을 한 2가지 정도 예상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첫 번째 플랜 A는 야 60일 동안에 바이든 대통령을 구워 살면서 야 이건 우리가 친환경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데 그리고 현재 공공 자동차는 자국산 배터리가 탑재된 그런 자동차를 쓰려고 하는데 야 이게 내 구상이 안 되겠네 해서 거부를 하든지 아니면 야 조지아주 공장에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 준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관가할 수 없겠네. 최근에 고용 시장 좋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00건 중에서 2010년도 이후에 단 한 건만이 거부권이 행사가 됐고 또 가만히 봤더니 물론 바이든이 구상하는 이 친환경 정책에 대한 이 우려감도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좀 미미하고 조지아주 고용하는 것도 한 3,000명 뭐 전후로 될 테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특히나 ITC에서 이번 결정을 하면서 포드는 4년, 폭스바겐은 2년 정도 유예 기간을 뒀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은 자국산 자동차 업체가 타격을 받는 것을 제한하겠다. 이런 묘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랜 A, 바이든이 6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 부분은 좀 불가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도 합의는 진행이 됐다고요. 다만 합의금의 정도의 차이죠. 뭐 LG에서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요구했고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최대한 적해주려고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합의금은 현재 LG는 3조 원 정도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델라웨어주에서 소송하는 것도 우리가 이걸 기반으로 해서 진행할 테니까 너희 각오해.
이렇게 엄포를 놓는 입장이고 SK 이노베이션은 좀 막 앓는 소리를 하겠죠. SK 이노베이션이 처음에 제시했던 건 한 6천억 정도 된다고요. 그럼 갭이 너무 크잖아요. 3조 원, 6조 원. 이제 이 간격을 좁히는 게 중요한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그런 발언을 했어요. 창피하다, 창피스럽다. 우리끼리 이게 뭔 짓이냐 해서 빨리 이것을 좀 합의를 해라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폭은 좀 더 현실적으로 줄어들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보면 적정 합의금이 얼마 정도 되겠는가 보면 시장에서는 LG 측이 요구하는 게 뭐 2조에서 2조 8천억 정도 되니 뭐 2조 원은 적어도 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합의금은 한 1조 5천억에서 2조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LG가 이번에 소송을 하면서 2년간 진행했던 변호사 비용이 한 4천억 정도 전후가 된다고요. 그럼 SK 이노베이션이 한 6천억 정도는 우리가 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게 1조 원이죠. 근데 LG가 시장이 예상하는 거 한 2조 원 정도 되니까 그 가운데 접점인 1조 5천억이나 뭐 이 2조 원 사이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겠나 보는 것이고요. 타결은 일단은 서로 기싸움을 하겠죠. 그러니까 당장은 하지는 않겠죠. 다만 SK 수장과 또 LG 수장이 만나서 뭔가 접점을 찾아가겠죠. 그때가 3월 말에 그 SK 최태현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으로 취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말 정도로 예상을 해본다 이렇게 보시고 다만 이제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현상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주가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분명히 LG에게는 유리하고 SK 이노베이션에게는 좀 아쉽지만 좀 불리한 흐름이 나옵니다. 다만 최근에 지난 과거 이벤트를 살펴보면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어요. 처음에 LG가 소송을 제기할 때 보면 약간 등락은 미미했거든요. 여기에 또 SK가 맞소송을 하죠. 이때도 크게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1차 예비 판결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다시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때 LG가 한 5% 올라갔다고요. LG화학이. 그리고 약간 잠잠했거든요. SK 이노베이션은. 자, 그런데 과거 이벤트를 보면 주가 변동성은 적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다만 결과가 확실해질수록 주가 변동성은 크고 최근에 SK 이노베이션이 한 1969억 원 정도 신용융자 잔고가 쌓여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 부분이 약간 시장을 좀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거보다는 오히려 엉뚱한 데서 불이하고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소송을 했잖아요. 보툴리눔 톡신에 대해서 야, 균주는 우리가 원조야. 너희가 베낀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게 결국 ITC에서 판결을 했었는데 그때 판결한 이후에 관련주들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대웅제약은 뭐 나보타 뭐 판매하지 마라 또는 또 메디톡스는 승자의 저주를 받으면서 오히려 주가가 하락을 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반사이익을 입은 휴젤은 좀 강한 움직임이 한번 나왔었죠. 자, 이것처럼 혹시 이번에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과거 연나라하고 조나라에서 서로 치고받고 자기들 이제 영토 확장하려고 이제 싸움을 하는데 연나라 황제한테 야, 우리가 조나라를 쳐도 되겠어 했더니 옆에 책사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강가에 탁 있는데 도요새가 갑자기 이 조개를 그냥 확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날아가려고 했더니 조개가 입을 그냥 확 다물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도요새도 입을 지금 물린 상태고 또 조개도 서로 또 물린 상태잖아요. 서로 어려워. 그래서 도요새가 야, 너 이틀만 피 안 와봐. 너 굶어 죽어. 이렇게 너 말라 죽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 당신 내가 입 물고 있으면은 당신 굶어 죽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어부가 나타나서 이 도요새하고 또 조개를 좀 들고 가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이걸 한자성어로 어부지리라고 하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어부지리가 나타났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간 수급을 보면 약간씩은 매도를 했거든요. SK 이노베이션은 당연히 매도할 테고 LG 화학은 약간 일부는 매도, 일부는 매수했는데 공통적으로 삼성 SDI는 매수를 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는지 LG와 SK 이노베이션의 주가를 관찰하면서 이 부분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배터리주 향방 짚어주셨습니다. 또 전주 이슈 중에 애플카 이슈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애플카와 현기차 협상이 결렬되면서 시장에 또 많은 우려가 나타났는데요. 네. 현기차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일단 타격이 한 달 동안 격동에 한 달을 보내고 나서 약간 좀 조정을 받았죠. 근데 조정한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현기차와 이 이슈가 끝난가? 그렇게 보면은 지금 해외 언론에서는 뭐 그렇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CNN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과연 누가 아이카를 만들까? 이미 구포 그다음 MG, 구포 MG 동맹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 선택지는 제한적이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글하고 포드하고 MS하고 GM하고는 서로 우리가 전기차 만들어 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 지금 남은 건 뭐 폭스바겐이나 현대차 이 정도의 선택지가 남을 수밖에 없는데 이 중에서 뭐 애플이 과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그렇다면 현대차하고 협상은 아직도 진행형이지 않냐. 다만 좀 비밀 유지 부분에서 약간 좀 속상했고 또 유리한 어떤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서로 뭐 좀 기싸움을 벌이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되든 진행이 되지 않던 현대차로서는 야, 천하의 애플이 우리를 불러줬는데 그만큼 위상이 많이 높아진 거죠. 그리고 지금 전기차뿐만 아니라 EMP를 가지고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을 만들었죠. 그다음 수소차도 방탄소년산 광고 모델로 발탁을 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그다음 도심 항공교통 이 부분이나 아니면 요즘에 또 로봇 사업에서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그래서 다수의 미래차 먹거리가 있다. 그렇다면 현대는 지위가 더 올라갈 것이고 최근에 급락이 나왔던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지배구조 개편과도 맞물려 있잖아요. 그러니 앞으로 뭐 현대차는 움직임이 양호하게 전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다만 우리는 전혀 시장이 예기치 않는 곳에서 어떤 중요한 모멘텀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항상 예기치 않는 바람이 분다. 그 바람 속에서 우리는 순진하게 판단하지 말고 뭔가 약간 비틀어서 봐야죠. 동전을 그대로 보지 말고 살짝 비틀어서 보면 또 새로운 관점이 보이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그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차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아무래도 테슬라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거라는 이야기죠. 우리 먹거리를 빼앗네? 이런 생각을 할 거라는 이야기고, 자, 그랬을 때 애플이 지금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내는데 그쪽을 보면 상당히 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뭐, 이 라이다 기술을 적용을 해서 뭐 사방팔방을 다 관찰하면서 자율주행의 어떤 기본을 만들어낼 것이다. 또는 좀 과율이 적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만들어서 과율을 방조할 것이다. 아니면 모노셀이라는 디자인을 채택해서 셀이나 아니면 파우치 모듈 이런 걸 없애가지고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뭘 만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로서는 상당히 좀 바짝 긴장하는 그런 흐름이고, 자, 그러면 너희가 우리를 상대로 한번 별들이 전쟁을 하려고 해? 좋아. 그럼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쪽을 고려해 보고 있어서 최근에 삼성과 또 테슬라가 또 협업 관계를 맺겠다 이런 이야기도 좀 솔솔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현대차 관련주들 또는 기아차, 뭐 조지아주 공장 관련주 또는 애플과 관련된 자동차 부품주들이 일시적으로 한번 튀어올랐다가 이번 이슈 때문에 지난주에 좀 조정을 받았죠. 근데 의외로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이럴 때 보면 오히려 테슬라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강한 움직임이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현대차, 애플 협업은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다. 미래를 보자 해서 앞으로 테슬라와 관련된 기업들 또는 테슬라와 삼성과의 협업과 관련된 기업들 이런 쪽을 보신다면 어떤 시장에 좋은 통찰력을 지닐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애플카 이슈에 이어서 테슬라 이야기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삼성전자를 빼놓을 수 없죠.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96,000원대에 물린 투자자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하락 후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최근 보여주고 있는데 그쵸. 어떻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그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삼성전자를 샀는데 뭐 한 96,000원까지 갔다가 이제 고점에서 좀 밀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그래서 최근에 뭐
연휴가 진행이 되는데 뭐 이 삼성 관련 뉴스를 많이 챙겨보고 걱정하고 고민한 분들이 많으실 거란 이야기죠.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그동안 좀 밀려서 한 달 반 정도 가까이 좀 횡보 양상이 전개되고 있죠. 지금 우리가 혹시 나만 놔두고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돈 벌지 않을까 이런 포모 증후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매수를 했고 지금은 용광로를 끌어안고 사는 그런 마음으로 삼성전자 주가 관련 어떤 이슈를 챙겨보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큰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좋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어떤 변곡점이 나올 거예요. 다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20일선 조정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번에 한 60일선을 기점으로 해서 강하게 흔들 때 그때래야 저가 메리트가 생기는데 굳이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전히 그 전략은 유효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투자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이야기죠. 야 D램 쪽은 삼성전자가 여전히 강세고 약점이었던 파운드리 쪽도 뭔가 좀 귀한 몸이 되고 있어. 최근에 보니까 자동차용 반도체가 많이 지금 부족하다고 하고 세계 각국에서 러브콜을 보내. 유럽에서도 야 우리 이쪽 EU에 와서 이걸 좀 공장 짓고 생산해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버티자. 그래서 존버 정신을 발휘하는 그런 투자자들도 많을 겁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 주가의 흐름, 최근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최근에 뭐 주가가 못 가는 건 당연히 수급상의 문제겠죠. 외국인 기관이 많이 팔고 있죠. 특히나 기관 쪽에서는 뭐 연기금 쪽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는데 어차피 연기금 쪽에서는 최근에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이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각각 뭐 채권 얼마, 또 주식 얼마, 또 주식 중에서도 대형주 얼마 이렇게 좀 다 자산 배분을 했을 거란 이야기죠.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상승을 해서 이 파이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이걸 좀 줄여야 되는 입장인 건 연기금 당연한 것이고 자꾸 외국인들이 핸들링을 삼성전자를 주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자꾸 따라붙어요. 근데 금융투자는 어떤 시장 벤치마크 수익률을 추종하기 위해서 자꾸 삼성전자를 좀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외국인들한테 번번이 좀 당하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러면 외국인 기관의 매도는 최근에 왜 나올 건가 이렇게 보면 악재라고 뭐 특별히 할 만한 거 없어요. 근데 일단 공매도 이슈가 좀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삼성전자는 호재 악재가 공존하는 그런 종목이다. 호재라고 하면 야 1분기 때는 그래도 D램 가격이 상승을 하고 또 파운드리 부분도 강화를 해서 이쪽에 메리트가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호재가 있죠. 악재라고 하면 5월 3일부터인가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대형주들의 공매도가 재개가 되죠. 이 부분이 하나 있고 1분기는 매년 이 반도체 비수기예요. 그러니까 1분기는 그닥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약세를 보인다. 자, 그럼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어요. 자, 호재와 악재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이렇게 보지 마시고 차라리 수급을 보시라는 이야기죠. 주식이라는 게 원래 수급위의 논리에서 움직이거든요. 순진한 생각에 야 지난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다. 근데 실적이라는 것은 한 1분기 전, 3달 전 걸 반영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호재라는 것도 시장을 앞서 나간 사람들이 좋은 재료를 먼저 매집을 해서 그 재료가 터지면 파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주식은 신경제의 각간반전 대특기가 맞습니다.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라. 물론 좋은 이야기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도사리고 있는 음모가 있는 거죠. 뭐냐면 결국은 누군가가 이 종목이 올라갈 거야 하고 싼 가격에 누군가 매집을 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누군가를 차익 실현을 하고 이런 어떤 그런 머니 게임이라는 거죠. 그런데 순진하게 우리가 뭐 실적이 좋아지네, 어떤 재료가 있네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수급의 논리에서 움직이는데 외국인들이 왜 파는가, 왜 사는가를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뭐 기관은 외국인들의 흐름을 쫓아가는 그런 형국이니까 외국인들이 주포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외국인들은 그동안 삼성전자를 쭉 조정을 받았어요. 제가 2월 달인가 3월 달에 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국고초를 2월 달에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삼성전자는 뭐 노무라 증권이나 기타 외국계 증권사에서 안 좋은 리포트를 내면 통상 8개월 정도는 조정을 받는다. 그러니 8개월 후 정도 되면 그때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랬고 한참 그런 등락이 나오고 나서
막 그때 금융투자 쪽에서 막 따라붙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마지막 금융투자 물량 350만 주까지 흔들고 그 다음에 날라갔거든요. 그때가 어느 때냐? 잘 살펴보면 미 대선이 끝나고 그때 백신이 개발이 되고 승인이 되면서 야 이제는 일상으로의 복귀가 진행이 된다. 그래서 코로나가 잡힐 때 들어갔다고요.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잠잠하는 것은 아까 이런 악재 부분도 있거니와 또 공매도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 공매도 우려감 때문에 삼성전자 약간 주춤하는 경향도 있지만 보통 공매도가 진행이 된다고 할 때 삼성전자는 약세를 보였다가 오히려 공매도가 이제 재개가 되면 그때 오히려 강한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 없고 다만 지금은 뭐 코로나 변이도 있고 아직 백신을 접종하는 중이고 해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확실해지게 되면 들어갈 것이다.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보통 보면 이 한국 시장을 하나의 단일적인 시장으로 보기보다는 외국인들은 어떤 신흥시장의 바로미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흥시장 쪽에서 야 중국이 좋아지고 중국이 성장률이 나온다 그러면 그래 한국을 들어가 볼까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그 여러 신흥국 쪽에 투자를 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뭐 필리핀이나 아니면 인도 뭐 이런 쪽에 들어가기보다는 그래도 해지 차원에서 한국 선물을 사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흥국의 어떤 그 경기 회복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 바로미터는 3월에 진행이 되는 중국의 양해가 기본적으로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계 각국의 어떤 백신 접종을 확인하면서 성장률 추이를 좀 확인할 거란 이야기죠. 자, 그랬을 때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신호는 뭐냐? 삼성전자를 막 사들어오고 그다음 선물을 대량으로 매입을 할 거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선물 대량으로 매입하거나 삼성전자를 본격적으로 매입할 때 그때 된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다만 삼성전자가 지금 바로 가기보다는 최소한 기간 조정을 받거나 한번 흔들릴 수가 있다고 약간씩 이렇게 조금씩 쳐지고 있는데 여기서 훅 한번 흔들릴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때가 겁먹지 마시고 매수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기간 조정을 거치는데 기간 조정 거치는 과정에서 한번 축 처졌을 때 못 잡아셨던 분들은 살 수 있다. 그걸 기술적으로 분석해 보면 60일 이동평균선 근처나 아니면 6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할 때 그때 급락이 나왔을 때 한 3일 정도 멈췄을 때 그런 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삼성전자에 적절하게 잘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물린 분들은 일단 기다리셔야 되고 놓친 분들은 삼성전자 급락이 나왔을 때나 뭐 기간 조정 다 마무리하고 한 3월 정도 되면 그때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좋을 듯합니다. 네, 삼성전자 매수 타이밍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네, 또 비트코인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5,100만 원이었나요? 그 정도였는데 부정적인 이슈가 있지만 아직도 비트코인 열기는 뜨겁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만약에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시간상으로 또 좀 부족하게 되면 일단 다음 주 투자 전략은 네. 먼저 종목 상담을 하고 나서 문자 상담을 하고 나서 간단하게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네. 일단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비트코인이 천정을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갈 것인가? 그럼 왜 최근에 비트코인이 올라가나 이거 보면 일론 머스크가 야 우리가 15억 달러를 사드리겠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급등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앨런이 부정적인 발언하면서 조정을 받았다가 일론 머스크 발언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호재도 많이 있죠. 뉴욕 멜론 은행에서 야 비트코인은 우리가 보유하고 또 발행할 계획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블랙록도 야 이거 뭐 좀 불량한 걸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적격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이 마스터카드에서도 자회사 네트워크에 암호화폐 제공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호재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도권에서도 드디어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제도화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까 이제 잠깐 우리 MC님하고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뭐 지금 5천만 원대잖아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근데 2017년도에 마이클 로보우라츠라는 사람이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잘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한 1만 달러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저도
2017년도 장중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잠깐 출연할 때가 있었거든요. 뭐 수익률 게임도 하고 뭐 진행을 했는데 그때 보면 저도 이 비트코인 관련주를 제시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마이클 오버우라츠가 $10,000 시대가 될 것이다. 그때가 뭐 한 200만 원 이내였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막 그때 너도 나도 뭐 비트코인 하다가 한번 주가가 비트코인 가격이 꼬그라져서 그때 이제 열기가 좀 식었는데 다시 한번 이런 움직임이 나왔으니까 충분히 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저들이 왜 이렇게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비트코인을 이렇게 열을 올리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띄워 올리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일론 머스크가 뭐 어떤 이야기를 해서 뭐 15억 달러를 매수한다고 해서 올라가긴 했는데 과연 일론 머스크의 저희가 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테슬라 너희가 앞으로 뭐 전기 자동차 뭐 모델 3나 이런 부분 비트코인으로 받겠다 했는데 과연 그걸 받을 수 있겠냐? 뭐 4년 사이에 한 100배 오른 그런 안정이 되어 있지 않는 자산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활용을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모건 스탠리도 야 과연 중국에서 지금 자율주행차 좀 인터넷하고 연결된 미국의 인터넷과 연결된 자율주행차를 과연 허용할 수 있겠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뭐 테슬라를 이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그 메사리 보고서에 의하면 비트코인은 지금 중국에서 뭐 해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65%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거의 뭐 미국의 10배 가까이를 매수하고 있는데 왜 일론 머스크가 이런 이야기를 했고 제도권에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것이고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데 비트코인을 왜 테슬라에서 샀을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몇 가지 중요하게 들여다보면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는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야, 코로나 극복하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우리가 이 비트코인을 보유할게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자기들이 이제 스타링크 그러니까 이 스페이스X의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제공하는데 이거 플랫폼 결제하는데 주로 비트코인을 사용하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사의 어떤 자동차나 아니면 인터넷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게 비트코인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중국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얼마 전에 중국의 그 시장 감독 총국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8일이었던가요? 1월달? 뭐, 야, 테슬라 너희 좀 저대로 똑바로 해. 이런 발언을 했다고요. 그 이후에 일론 머스크가 한 15억 정도를, 15억 달러를 매수를 하면서 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일론 머스크가 매수를 하는 것은 해지 수단이나 자국의 어떤 상품을 팔기 위해서 비트코인 하는 측면도 있지만 만약에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이 없어지게 되면 자신들의 먹거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과거에 미국 기업들이 어떤 중국의 이런 압박에 못 이겨서 굴욕을 했던 것처럼 그런 이유로 하나로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그럼 왜 중국이 이렇게 기를 쓰면서 이렇게 하는가 보면 우리가 무역 분쟁이나 이런 데 있을 때 항상 두드러져 맞을 수밖에 없는 게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공격을 파상 공세를 적절하게 막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안화의 패권을 좀 국지화를 좀 가져가 보자 이런 관점에서 자기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을 올려야 돼.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테슬라를 압박을 해서 테슬라가 사든가 해서 하고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옐런 재무장관이 야 이건 나쁜 수단이야 자금 세탁 수단이니까 못하게 하는 것이죠.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쭉 올라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난리하는 거죠. 야 그러면 올라갈 때 또 혹시 미국에서 딴지 걸지 모르니까 좀 팔고 싶어 하는데 못 팔게 딱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자금 세탁 규제한다 이런 명목 하에 이 비트코인 현금화 루트를 차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올리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연휴 때 뭐 비트코인 가격이 좀 빠질까 이런 걱정하셨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빠지진 않을 것이고 일시적인 눌림목을 주지만 다시 한번 또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갈 수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뭐 비트코인이 분명히 좀 리스크가 있는 수단이긴 하지만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들 그리고 앞으로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괜찮은 종목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투자의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접근한다면 그것도 좋은 수단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